이것만 풀어주면 내 당장 100억을 주겠네. 손발이 묶여 죽어가던 노인이 내뱉은 처절한 거래였습니다. 며칠을 굶어 갈라진 목소리로 던진 마지막 생명줄이었죠.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은 고작 18살짜리 청소부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내린 선택이 무려 4명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도심 강덕산업본사 빌딩 22층 임원회의실에서 회의가 막 끝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정식 안건은 다 처리됐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임원들이 서류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그 순간 부회장 강민혁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지난 이사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걸 눈치채신 분 저만은 아니죠? 그 말에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입꼬리를 올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혁은 그걸 보면서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실무진이 더 적극적으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점잖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밀어낼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걸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서 웃음 섞인 분위기로 흉보고 있는 겁니다. 그 회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던 이준호는 그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강덕산업 빌딩 야간 청소팀에 들어온 지 갓 석 달이 된 소년이었죠.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계속 밀며 복도를 지나쳤는데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저렇게 쉽게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도 웃으면서, 준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자랐으니까요. 준호의 하루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닦고 쓸고 비우다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눈에 띄지 않게 구석으로 물러서는 것. 그게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카트를 싣고 올라가면 뒤늦게 탄 직원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며 옷을 여미는 사람도 있었죠. 5층 복도에서 한 과장이 텀블러를 떨어뜨려 커피가 바닥에 쫙 퍼졌을 때 그 사람이 준호에게 한 말은 빨리 좀 닦아가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 빌딩에서 청소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3달 만에 그걸 완전히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8시 회장 강태준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올라왔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준호는 마침 회장실 앞 복도를 닦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카트를 벽 쪽으로 붙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지나가다 카트 모서리에 옷자락이 살짝 걸렸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준호를 한번 내려다보기는 했는데 시선이 머문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초 안에 준호는 자신이 이 빌딩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카트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퇴근길 준호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인실 구석자리, 창가도 아닌 복도 쪽 침대에 이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눈을 떴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잡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둘 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모자였죠. 그렇게 한참 앉아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와 수납 안내 쪽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미납분 고지서였는데 빨간 글씨로 찍힌 금액이 지금 준호의 한 달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꾹 눌러 담는 표정이 아니라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겠죠. 아들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청소 루틴은 늘 똑같았고 그 반복이 준호에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텅 비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자퇴하고 나온 학교 친구들 생각도, 이 빌딩 사람들의 시선도 전부 지우고 그냥 걸레를 밀고 쓰레기를 비웠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최상층까지 올라왔습니다. 22층 임원 회의실을 지나 계속 위로 올라가면 자료실 구역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쌓인 자료실이라 직원들이 잘 오지 않는 층이었죠. 준호는 복도를 닦으며 카트를 밀었고 자료실 구역 안쪽으로 접어드는 순간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잠긴 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공조기 소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끊기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리는 그 패턴이 공조기, 소음이 아니라는 걸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빌딩에서 청소부가 나설 일은 없다고 석 달 동안 몸으로 배운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는 것, 그건 안에 있는 사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며칠 동안 환기되지 않은 밀폐 공간의 퀴퀴한 공기와 거기 섞인 땀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가 불을 켜자 자료실 안쪽 바닥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손발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 옆으로 쓰러져 있는 남자,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셔츠는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볼이 꺼져 있었고 피부색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실제로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몇 초였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려 했지만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숨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물을 찾으려 일어서려는 순간 남자가 손을 뻗어 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100억 줄게. 거칠게 끊어지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빨라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고지서를 주머니에 넣을 때도 무뎌진 감각, 그 감각이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커터칼을 꺼내 손목과 발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하나씩 잘랐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남자가 누구인지는 몇 초 후에 알았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풀리고 남자가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준호가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복도에서 자신을 1초도 안 되는 시선으로 스쳐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덕산업 창업주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빌딩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 빌딩의 꼭대기층 자료실에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빌딩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야간 청소부 소년이었다는 것, 그 아이러니가 준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르면 안 돼. 민혁이 알아.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 즉 오늘 오전에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서 아버지 흉을 보던 그 부회장이 무슨 관계인지, 왜 119를 부르면 안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 그것 하나만 알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고 가방 속에 있던 도시락, 반통을 먹은 후에야 회장은 등을 벽에 기대고 제대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회장을 이 자료실에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된다면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준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하 창고로 가실 수 있어요? 거기 새벽엔 아무도 없어요. 회장이 준호를 봤습니다. 아까보다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둘은 청소 카트를 사이에 두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앞서 복도를 살피고 회장이 벽을 짚으며 따라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창고까지 내려갔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지만 멈추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 창고 안쪽 청소용품과 낡은 박스들이 쌓인 구석에 준호가 청소용 담요를 펼쳤습니다. 회장이 그 위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빌딩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 청소 담요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100억은 진짜야. 준호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회장이 그 말에 멈췄습니다. 수십 년간 돈으로 사람을 움직여온 사람이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18살짜리 청소부 소년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준호는 회장을 창고에 두고 나왔습니다. 청소를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발을 빼기엔 이미 너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8살짜리 청소부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22층 부회장실에서 민혁이 CCTV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자료실 구역에 찍힌 인물, 청소 카트를 끌고 자료실 문을 여는 장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보고했습니다. 야간 청소팀 소속 이준호 18살.
민혁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그 이름을 되낸 건 불과 몇 초였습니다. 이준호, 18살 야간 청소팀 소속. CCTV 화면 속 소녀는 카트를 밀다 멈추고 자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당황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18살짜리 청소부 소년이 자기 계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민혁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시각 지하 창고에서는 강태준 회장이 처음으로 등을 제대로 벽에 기댔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이온 음료를 절반쯤 비우고 도시락 반통을 손으로 집어먹고 나서야 숨이 조금 고르게 됐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진 채로 씹는 모습이 보기 민망할 정도였는데 회장 본인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먹는 것 자체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었죠. 준호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음료를 다 비우고 나서야 준호를 제대로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무릎이 다른 청바지, 손등에 묵은 청소용 약품 자국. 이 빌딩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려 온 사람이 처음으로 이 빌딩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준호가 답했습니다. 18입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한 말 진짜야. 100억? 나를 여기서 꺼내주면 줄 수 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닥을 봤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실 수 있어요? 100억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거창한 판단이나 의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18살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발이 뒤로 가지 않는 것, 그게 이 소년의 방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청소용 담요 몇 장 쌓인 박스, 아무도 열지 않는 락커들. 여기라면 당분간은 아무도 오지 않을 터였습니다. 준호가 담요 한 장을 펼쳐 바닥에 깔았습니다. 일단 여기 계세요. 제가 청소 마저 하고 올게요.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준호를 붙잡으려다 멈췄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일단 여기 있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지시하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8살짜리 소년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담요 위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기 이름이 붙은 빌딩의 가장 깊은 지하에서 청소용 담요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준호는 지하 창고를 나와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은 층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준호는 복도를 닦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장이 민혁을 두려워한다는 것,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거기까지가 준호가 파악한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새벽 6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탕비실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챙겨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담요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버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캔을 옆에 내려놓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캔을 따서 마셨습니다. 어딘가 기묘한 장면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야간 청소부 소년이 지하 창고에서 자판기 캔커피를 나눠 마시는 것. 한참 후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거기 갇히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그러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민혁이 오래전부터 경영권을 노려왔다는 것, 이사회 안에 민혁 편이 심어져 있다는 것, 지난주에 회의 후 혼자 자료실에 들렀다가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진 것. 회장은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때서야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끝내고 준호를 봤습니다. 내가 청소부가 아니었으면 나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야. 준호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빈 캔을 손으로 굴렸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USB 같은 거 없어요? 증거 같은 거.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있어. 내 청소 도구함 맨 아래 칸에 숨겨뒀어. 검정 파우치 안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구역 도구함이에요. 오늘 오전에 가져올게요. 그런데 그 오전 준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층 부회장실에서 민혁이 부하 직원 둘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야간 청소팀 이준호를 데려오라고 조용히. 직원들이 준호를 찾은 건 준호가 1층 로비 청소를 마치고 도구함이 있는 지하 청소실로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도구함까지는 10걸음도 안 남은 거리였습니다. 준호는 도구함을 한번 보고 직원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세웠습니다. 부회장실은 22층 끝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는데 준호는 그 방에 처음 들어서면서 이 빌딩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이 빌딩을 닦고 쓸었는데 이 방은 자기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앉아. 준호는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장 어디 있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민혁이 잠시 준호를 봤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내 준호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준호가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수진의 이름이 찍힌 병원 수납 내역서였습니다. 미납 금액이 빨간 글씨로 크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체납시 조치 안내 문구가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그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체납이 계속 쌓이면 병원 측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회장 있는 곳만 말해줘. 이 금액 오늘 안으로 다 처리해 줄게. 목소리는 점잖았습니다. 거의 친절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아픈 어머니 병원비 서류를 꺼내 책상에 밀어놓는 걸 저렇게 점잖은 얼굴로 할 수 있는 사람. 준호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순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민혁이 막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소년이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18살짜리 청소부. 시간은 민혁 편이었습니다. 준호가 부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도구함. 지하에 내려서자마자 청소실로 들어가 도구함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청소용 스펀지와 약품통 사이 검정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준호는 파우치를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밀어넣고 지하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빠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창고 문을 열자 회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파우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회장이 파우치를 열고 USB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위에서 불렀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준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18살, 소년의 아픈 어머니 병원비로 협박했다는 걸 이 창고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건지. 한참 후에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오창석한테 갖다 줘야 해. 법무팀장. 그 사람한테만.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법무팀장을 어떻게 만나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청소 시간에 사무실 앞에서 기다려. 그 사람은 아침 7시에 출근해. 준호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고 준호를 봤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알아채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어색했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법무팀장 사무실 앞. 그게 지금 준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민혁은 유정란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USB가 사라졌어. 유정란이 굳었습니다. 민혁이 계속했습니다. 청소부 소년이 가져간 거야. 근데 걔가 그게 뭔지는 몰라. 아직은. 유정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주총회 날짜 앞당겨. 그리고 그 소년 경찰에 넘겨. 회장 납치 공모로. 18살 청소부 소년은 그날 밤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분 전 준호는 법무팀 사무실이 있는 18층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카트를 세워두고 마치 그 층 청소를 하는 것처럼 걸레를 손에 쥔 채로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는 검정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빌딩에서 석 달을 버틴 소년이 몸으로 익힌 기술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 정각 7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오창석이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 서류 가방,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법무팀장이라는 직함이 걸음에서부터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창석은 복도를 걷다
카트 옆에 서 있는 준호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청소부가 이 시간에 2층에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챈 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파우치를 꺼내 아무 말 없이 내밀었습니다. 오창석이 파우치를 받아 열었습니다. USB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도 안 됐습니다. 오창석이 파우치를 닫고 준호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청소 계속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창석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USB 하나 건넨 것뿐인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이 그 사람한테만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한 것뿐이었죠. 준호는 생각을 끊고 걸레를 밀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호가 각 층을 돌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게 평소보다 많았고 민혁 측 경호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준호는 모른 척하며 청소를 계속했지만 등 뒤로 시선이 따라붙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1시쯤 준호가 9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 2명이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죠? 잠깐 올라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목소리가 더 딱딱했습니다. 22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23층 법무팀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혁이 있었고 그 옆에 낯선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법무팀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듣기 전에 그 2사람이 누군지 직감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회장님 납치에 관여한 거 맞죠? 준호가 굳었습니다. 납치.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 중에 쓰러진 분을 발견한 겁니다. 민혁이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한 대답이라는 듯이. 그래요. 그런데 CCTV에는 이준호 씨가 회장님을 데리고 자료실에서 나가는 게 찍혀 있어요. 납치 공모가 아니라면 왜 신고를 안 했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회장이 민혁을 두려워했다는 걸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건 회장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혁이 옆에 앉은 2사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꺼내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경찰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 서류 위에 고정됐습니다. 18살짜리 소년 앞에 경찰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변호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민혁은 그걸 알고 이 서류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민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직 다 얘기 안 끝났는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무서운데 무섭다고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회장도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길게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박선희가 있었습니다. 청소팀장, 준호를 처음부터 챙겨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선희가 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박선희가 준호 옆에 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내리면서 박선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나 좀 봐. 할 말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빌딩 근처 작은 분식집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선희는 떡볶이를 시켜놓고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이수진 씨가 젊었을 때 강덕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것.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선희가 계속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비서실에 있을 때 회장과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태어나던 해에 갑자기 회사를 나왔다는 것. 거기서 박선희가 멈췄습니다. 말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됐습니다. 태어난 해, 회사를 나온 해, 회장, 선이 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떡볶이를 한 번도 집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일에 엮인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박선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모르는 게 나아요. 박선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준호의 눈빛이 그걸 막았습니다.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기로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선희는 결국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먹어. 밥은 먹어야지. 준호는 그날 밤 병원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의료 장비 알람 소리, 그 사이에 준호 혼자였습니다. 박선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강덕산업에서 일했다는 것, 회장과 가까웠다는 것, 준호가 태어난 해에 나왔다는 것. 준호는 그 선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성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감당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생계가 먼저였고 병원비가 먼저였고 다음 달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보다 언제나 뒤였습니다. 준호는 그 선을 그냥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이틀 후 경찰 조사가 먼저였습니다. 조사 당일 준호는 혼자 경찰서에 갔습니다. 박선희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일에 팀장까지 엮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앞에 마주 앉아서 준호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었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고.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숨긴 장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4번 물었습니다. 준호는 4번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형사가 잠시 준호를 봤습니다.
18살짜리 소년이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준호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햇빛이 눈에 들어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안에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이 잊혀질 만큼 긴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오창석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USB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횡령 내역, 이사회 조작 회의록, 그리고 회장을 자료실에 가두기 위해 민혁 측에서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기록. 오창석은 마지막 파일을 닫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올해 천장을 봤습니다. 이걸 내부에서 처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민혁이 이미 이사회 안에 사람을 심어놨고 법무팀 안에도 누가 민혁 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창석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받아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명함이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창석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민혁은 유정란과 마주 앉아 주주총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전에 준호를 완전히 납치 공모 혐의로 묶어두고 회장이 나타나더라도 이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를 미리 굳혀두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저녁 이사 3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직접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봉투가 오가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장이 지켜온 회사를 민혁은 단 며칠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유정란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살아서 나타나면? 민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나타나도 늦어. 유정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빌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3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시계, 오창석의 시계, 그리고 준호의 시계. 그리고 그 3시계 중 가장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건 이 빌딩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준호는 곧장 빌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2시간짜리 조사였는데 몸이 5시간쯤 혹사당한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도 아니었고 믿어주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눈이었습니다. 18살짜리 청소부가 대기업 회장 납치 공모 혐의로 앉아있는 장면을 아무 감정 없이 처리하는 눈. 준호는 그 눈이 사실 가장 무서웠습니다. 분노하거나 동정하는 눈이 아니라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무게를 가진 존재인지를 그 눈이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2대 지나가고 나서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하 창고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이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회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한번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경찰서 다녀왔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리 들었고 문 열었고 사람 발견했다고요. 신고 못한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준호를 봤습니다. 장소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회장이 눈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고맙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준호는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처음으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묻고 싶었지만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혁 부회장이 왜 그런 건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회장이 잠시 말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젊었을 때는 똑똑하고 성실했다고. 그런데 회사가 커질수록 민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달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맞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혁의 눈에서 회사보다 자신의 지분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고 이사회 안에 민혁 편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회장은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안 쓰셨어요? 회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딱 3글자였습니다. 준호는 그 3글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기를 자료실에 가두고 굶기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참았다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그게 부모라는 건지 준호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한테 저런 짓을 당하면서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참는다는 것. 그 2가지 사실이 동시에 머릿속에 있는 게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회장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과 유정란이 수년에 걸쳐 빼돌린 자금 내역, 이사회 표결을 사전에 조작한 회의록, 그리고 회장을 자료실에 가두기 위해 나눈 내부 메신저 기록까지. 그 메신저 기록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민혁이 유정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아버지를 가리켜 노인네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언제 어떻게 자료실로 유인할지 날짜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두고 일정을 짜듯 감금 계획을 짠 것입니다. 회장이 그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지하창고 담요 위에 앉아 그 이야기를 하는 회장의 목소리가 대신 말해줬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목소리인데 그 흔들리지 않으려는 힘 자체가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회장이 증거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이 언젠가 스스로 멈출 거라는 기대를 끝내 놓지 못하면서 3년을 버텼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고 바닥을 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 18살이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게 얼마나 외롭고 긴 시간이었는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결국 소용없었다는 것도. 회장이 말을 끝내고 나서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창석 팀장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했어. 민혁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사람은 안 넘어갈 거야. 준호는 그 말을 한번 씹었습니다. 20년.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준호는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걸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창석이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갔고 서류를 처리했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차를 세운 곳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 구석자리. 오창석이 앉아서 기다리자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점퍼 차림, 어깨에 가방 하나.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오창석과는 10년 전에 한 번 스친 인연이었습니다. 오창석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아래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지 말고 가져가. 때가 되면 연락할게. 기자가 봉투를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혁은 그날 저녁 오창석을 불렀습니다. 자리는 22층 소회의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혁이 오창석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편에 서면 이게 오창석 씨 몫이에요. 법무팀장 자리도 계속 보장하고. 오창석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오창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민혁은 그게 수락이라고 읽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읽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창석이 소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따라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이수진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아들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늘 그랬습니다. 말로 묻지 않아도 아는 눈. 준호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으면서 오늘은 그냥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돌려서 묻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엄마, 나 아버지가 누구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천천히 감겼습니다. 준호는 그 눈을 봤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수진은 눈을 감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름이 있다는 것.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18회를 그냥 눈을 감아온 것이라는 걸.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캐내려고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짊어져 온 게 무엇인지,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빌딩과 이 상황과 손발이 묶인 채 지하 창고 담요 위에 앉아있던 그 노인과 연결되는지. 아직 선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이 이미 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지금껏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려면 먼저 있어야 했을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데 준호에게 아버지란 처음부터 없는 자리였습니다. 텅 빈 의자가 아니라 아예 의자 자체가 없는 것.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의자가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가 거기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준호는 그 불빛을 보면서 내일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준 회장이 지하 창고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준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빌딩 내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무실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사흘 넘게 행방불명이었던 회장이 지하 어딘가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핏기 없는 얼굴, 구겨진 셔츠,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회장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창석 팀장 불러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 말고. 직원이 굳은 채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가 민혁에게 전달된 건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민혁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말했을 때 민혁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를 나가게 하고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그 창,
평소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장악했고 주주총회 날짜도 확정됐습니다. 회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지는 게 없어야 했습니다. 민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정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총회 사흘 앞당겨. 지금 당장. 그리고 준호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16층 복도에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직원들 발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오늘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회장이 걸어 나왔다는 것도, 민혁이 총회를 앞당겼다는 것도, 오창석이 기자에게 봉투를 건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손이 건넨 USB 하나가 지금 이 빌딩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될 사람도 이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그걸 모를 뿐이었죠.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계속 밀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회장이 의무실에서 나온 다음 날 빌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공식 발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혁 측에서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킨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오가는 빌딩에서 소문이란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탕비실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준호는 그날도 평소와 같은 루틴으로 출근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층마다 올라가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오창석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직접 야간 청소팀 창고 앞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오창석이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빌딩 뒤편 주차장. 회장님이 보자고 하셔. 준호가 오창석을 봤습니다. 오창석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감각이 왔습니다. 두려운 건지 설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경계 어딘가였습니다. 저녁 6시 빌딩 뒤편 주차장 구석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문에 선팅이 짙게 된 검은 차였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강태준 회장이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 며칠을 쉰 덕에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며칠 전 창고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자 오창석이 조수석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셋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창석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민혁과 유정란의 횡령 규모, 이사회 조작 정황, 회장 감금 사전모의 기록, 그리고 준호를 납치 공모자로 엮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내용까지 한 장씩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료를 넘기면서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마지막 장에서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그 아래로 회장 명의의 공증 서류가 붙어 있었는데 날짜가 2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강덕산업에 청소부로 입사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준호의 눈이 느려졌습니다. 법적 혈육 인정, 지분 일부 준호 명의 설정. 준호는 서류를 들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눈을 보면서 병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감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과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창석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준호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게 준호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오창석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작전이 먼저였습니다. 오창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사흘 후로 앞당겨졌다는 것, 언론사 기자는 총회 당일 빌딩 밖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총회장 안에서 민혁이 선언을 시작하는 순간 준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요? 오창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들어가면 민혁이 바로 막아. 근데 청소부 소년이 먼저 들어가면 아무도 예상을 못해. 그 빈틈이 필요해.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 작전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이해했습니다. 빈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빈틈. 이 빌딩에서 석 달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호는 그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유정란은 재무팀 막내 직원 하나를 늦게까지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총회 전날까지 처리해야 할 자금 이동 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자금 이체였지만 실제로는 민혁과 유정란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금액을 최종 세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직원은 영문도 모르고 서명란을 채웠습니다. 유정란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일 총회만 끝나면 이 빌딩을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경영권을 쥐는 순간 자신은 CFO 자리를 확정받고 이 모든 것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유정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란 건 이미 오래전에 소진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혼자 22층 부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은 그 빛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도 이사회는 이미 자기 편이고 핵심 주주 3명은 사전에 정리가 됐고 유정란이 재무 서명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USB가 사라진 게 변수이긴 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걸 리스크로 계산하면서도 총회장에서 자신이 선언을 끝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혁은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처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그렇게 계산의 항목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민혁의 약점이었습니다. 자기가 짠 판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의 약점. 판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존재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서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수진은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걸 느끼는 눈이었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끌어앉으면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다가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중요한 일 있어. 이수진이 아들을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눈을 내렸습니다. 이 손이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운 손이라는 것, 강덕산업 비서실을 나온 후 18회를 버텨온 손이라는 것. 준호는 그 손을 꼭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준호는 복도 창가에 잠깐 섰습니다. 밤바람이 창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이 납니다. 잘 되면 민혁의 비리가 공개되고 회장이 돌아오고 어머니가 사과를 받게 됩니다. 잘 못되면 자신은 납치 공모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고 회장은 다시 고립되고 민혁이 회사를 손에 넣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준호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건 지분도 총회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었습니다. 방금 전 두 손으로 자신의 손을 감싸던 그 거친 손.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사람의 손. 그 손이 내일 이후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렵냐고 묻는다면 두렵다고 해야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자료실 문을 열 때도 지하 창고로 회장을 옮길 때도 법무팀장 앞에 USB를 내밀 때도 이 소녀는 언제나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제나. 준호가 빌딩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야간 청소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1층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 직원이 준호를 힐끗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오늘따라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청소부로 보인다는 것, 그게 내일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로비 바닥을 닦고 재떨이를 비우고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을 닦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 내일 총회장 구조를 그렸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오창석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무엇인지, 민혁이 선언을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 준호는 청소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내일을 몇 번이고 되감았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USB를 꽂는 것, 스크린에 화면이 뜨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 준호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나머지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22층 복도를 닦던 준호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회장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에서 편히 자고 있을 터였습니다. 자신이 짠 판이 내일 완성될 거라는 확신을 안고 준호는 그 꺼진 불을 잠깐 봤습니다. 이 문 안에서 아버지를 가두는 계획을 짰을 사람, 병원비 서류를 책상에 밀어놓던 사람, 자신을 납치 공모자로 신고한 사람, 그 모든 게 저 꺼진 불 안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내일 이 복도가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 이 빌딩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셋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오창석이 민혁에게 불려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22층 소회의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혁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편에 서면 이게 오창석 씨 몫이에요. 법무팀장 자리도 계속 보장하고. 오창석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읽어온 사람의 눈에는 그게 수락으로 읽혔습니다. 오창석이 소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끌어앉으면서 오늘은 그냥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돌려서 묻지 않고 정면으로. 엄마, 나 아버지가 누구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천천히 감겼습니다. 준호는 그 눈을 봤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수진은 눈을 감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이 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름이 있다는 것.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18해를 그냥 눈을 감아온 것이라는 걸.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를 캐내려고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짊어져 온 게 무엇인지, 지금 이 빌딩과 이 상황과 지하 창고 담요 위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지. 아직 그 선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이 이미 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려면 있어야 했을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준호에게 아버지란 처음부터 없는 자리였습니다. 텅 빈 의자가 아니라 아예 의자 자체가 없는 것.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딘가에 그 의자가 있고 누군가가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이 지하 창고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준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빌딩 내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무실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째 행방불명이었던 회장이 지하 어딘가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핏기 없는 얼굴, 구겨진 셔츠,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회장은 직원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창석 팀장 불러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 말고. 직원이 굳은 채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가 민혁에게 전달된 건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민혁은 통화 중이었다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를 내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그 창, 평소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장악했고 핵심 주주 3명도 정리됐습니다. 회장이 나타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지는 게 없어야 했습니다. 민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정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총회 사흘 앞당겨. 지금 당장. 유정란이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오창석이 회장과 처음으로 직접 마주쳤습니다. 의무실 안에서 두 사람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창석이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이 USB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창석을 받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가져다 줬어? 오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18살짜리 청소부 소년이 자신의 생명줄을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 데려와. 셋이 같이 얘기해야 해. 같은 시각 유정란은 재무팀 막내 직원 하나를 늦게까지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총회 전까지 처리해야 할 자금 이동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자금 이체였지만 실제로는 민혁과 유정란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금액을 최종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직원은 영문도 모르고 서명란을 채웠습니다. 유정란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일 총회만 끝나면 이 빌딩을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경영권을 쥐는 순간 자신은 CFO 자리를 확정받고 이 모든 것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유정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란 건 이미 오래전에 소진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빌딩 뒤편 주차장 구석, 창문에 선팅이 찍게 검은 차 안에 셋이 모였습니다. 회장, 오창석, 그리고 준호였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창석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민혁과 유정란의 횡령 규모, 이사회 조작 정황, 감금 사전모의 기록, 그리고 준호를 납치 공모자로 엮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내용까지 한 장씩 정리돼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료를 넘기면서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마지막 장에서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그 아래로 회장 명의의 공증 서류가 붙어 있었는데 날짜가 2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강덕산업의 청소부로 입사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법적 혈육 인정, 지분 일부 준호 명의 설정. 준호는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2년 전이라는 날짜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이 빌딩에 오기 전부터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청소부로 곁에 뒀다는 것. 그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준호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눈을 보면서 병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감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과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창석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준호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게 준호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오창석이 헛기침을 하고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주주총회가 사흘 후로 앞당겨졌다는 것, 언론사 기자는 총회 당일 빌딩 밖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것, 총회장 안에서 민혁이 선언을 시작하는 순간 준호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요? 오창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들어가면 민혁이 바로 막아. 청소부 소년이 먼저 들어가면 아무도 예상 못해.
그 빈틈이 필요해. 준호는 자신이 이 작전에서 어떤 역할인지 이해했습니다. 빈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빈틈. 석 달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유정란과 총회 리허설을 했습니다. 안건 순서, 발언 타이밍, 표결 진행 방식을 하나씩 맞췄습니다. 유정란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타나면? 민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나타나도 늦어. 이사회는 우리 거야.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는 확신이 그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퇴근하면서 다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이 얼굴이 18해를 혼자 버텨온 얼굴이라는 것, 내일 이후로 이 얼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렵냐고 묻는다면 두렵다고 해야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자료실 문을 열 때도, 지하 창고로 회장을 옮길 때도, 법무팀장 앞에 USB를 내밀 때도 이 소녀는 언제나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랬습니다. 내일 총회장 문을 여는 것, 그게 지금 준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어머니 이불을 한번 여몄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내일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카트를 밀고 30층 총회장 문을 여는 것. 그 문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결판낼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덕산업 본사 빌딩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로비에 안내 직원들이 배치됐고 30층 대회의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민혁 측 경호 직원이 2명씩 서 있었습니다. 주주와 이사진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빌딩 전체가 민혁을 위한 무대처럼 세팅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로비를 가로질러 지하 청소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경호 직원도 안내 직원도 준호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 없음이 오늘따라 준호의 등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투명인간의 특권이었습니다. 오전 9시 준호는 지하 청소실 구석에서 오창석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총회는 10시 시작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지 않으려고 의식하면 더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냥 두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발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창석의 문자가 온 건 10시 2분 전이었습니다. 문자는 딱 2글자였습니다. 올라와.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시각 30층 대회의실에서는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줄 중앙에 유정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회 표결은 굳어 있었고 핵심 주주들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설령 회장이 나타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판이라는 계산 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옆에는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차림이었습니다. 민혁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자리가 다 찼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민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개회 선언을 하고 이사진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숨을 한 번 고르며 말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열렸을 뿐인데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회의실 안 수십 명 중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청소부가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굳는 표정을 민혁은 즉시 눌렀습니다. 경호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준호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준호 뒤로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며칠째 행방불명이었던 회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정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민혁은 단상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저 앞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을 냉혹하게 버텨온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창석이 빌딩 밖 기자에게 신호를 보낸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기자는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경호 직원들은 회장이 들어온 것에 시선이 쏠려 있었고 준호는 그 빈틈을 통과했습니다. 오창석이 예상한 그 빈틈이었습니다. 준호는 앞쪽 발표대 옆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커넥터는 정확히 꽂혔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회의실 정면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숫자들이 먼저 떴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계열사 명의를 이용한 횡령 구조도가 펼쳐졌고 이사회 표결 사전 합의 문자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을 자료실에 가두기 위해 민혁과 유정란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이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날짜와 방법을 짜던 그 기록이 스크린 가득 채워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눈이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뒷줄까지 고개를 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메신저 기록 안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줄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유정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불법으로 취득된 겁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민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다시 민혁을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오창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자료의 원본은 회장이 직접 공증했으며 법원에 이미 제출됐다고 취득 경위에 관한 법적 검토도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다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 시선 안에서 들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혁이 비켜섰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년에 걸쳐 모은 자료이며 공증 원본은 법원에 이미 제출됐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노트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웅성임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사람,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스크린과 준호를 번갈아 보는 사람. 회의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한번 내렸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이준호 명의로 설정된 지분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창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혁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2년 전부터 존재했던 서류, 자신이 없애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 서류였습니다. 유정란은 이미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분은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준호가 회장을 봤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해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봤습니다.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18살 청소부 소년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앞에 놓은 소년과 그 소년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회장.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회의실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는 경찰차 2대가 빌딩 앞에 멈추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자료가 전달됐고 오창석의 신호를 받은 기자의 기사가 포털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민혁과 유정란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형사 3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사가 민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감금, 허위 고소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한다는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정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형사들 사이에서 평생 아무도 막지 못하던 걸음이 오늘은 양옆에서 막혔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회장 안에서 회장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악수를 청했고 누군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그 6인실 구석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병실까지 닿을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이 순간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정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빈 의자들과 꺼진 스크린만 남은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 역할 없이 마주 섰습니다. 회장도 청소부도 아닌 채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가자. 준호는 그 말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묵직했습니다. 18회 동안 없었던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의 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회장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단단함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이 지금 가장 작은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걸었습니다. 회장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6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들여보내고 자신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렸습니다. 먼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몸이 그제야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간 일들이 눈꺼풀 안에서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총회장 문을 열던 순간, 스크린의 숫자가 뜨던 순간,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제 아들이라고 말하던 순간, 그 모든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어느 생의 다른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 문이 열릴 때까지 어머니가 18회를 혼자 안고 온 것들이 저 문 안에서 비로소 말이 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린 건 1시간쯤 후였습니다. 준호는 복도 의자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눌러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준호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 준호는 그 말을 그냥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온다는 것,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에도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울었다는 것이 준호에게는 어떤 말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이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오래 제대로 봤습니다. 18회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눈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냈습니다. 가슴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가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버텼습니다. 이수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18해가 그 두 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병실 문 밖에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자신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병실 창문 너머를 잠깐 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두 사람에게 어떤 삶을 만들었는지를 오늘에서야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지금 와서 말로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냥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강덕산업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창석이 접촉한 기자가 총회 당일 송출한 기사가 시작이었습니다.
부회장 강민혁의 횡령과 회장 감금 혐의, 재무이사 유정란의 공모 내용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보도됐습니다. 다음 날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사흘째부터는 포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강덕산업 주가가 흔들렸고 이사회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간 청소부 소년이 회장을 구하고 비리를 폭로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기사들을 휴대폰으로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이름이 자기 이름인데 낯선 사람 이야기처럼 읽혔습니다. 민혁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민혁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며칠 전 주주총회장에서 남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고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평생 위를 향하던 눈이 처음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얼굴을 돌렸지만 카메라는 사방에 있었습니다. 유정란은 자진 출두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민혁의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을 냈지만 자금 이동의 실무를 직접 처리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수년에 걸쳐 빼돌린 금액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 숫자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굶겨 죽이려 하면서 그 회사 돈을 동시에 그렇게 빼갈 수 있었냐는 것. 사람들이 분노한 건 금액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냉혹함의 구조가 너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아버지 흉을 보던 목소리가 청소부 소년에게 어머니 병원비 서류를 밀어놓던 손인 결국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세상이 늦게 알았을 뿐 그 사람의 본질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을. 준호는 그 며칠 동안 빌딩에 계속 출근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비웠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데 준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준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 달치 남은 게 있어요. 박선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준호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자기 몫은 끝까지 하는 사람. 박선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회장은 그 기간 동안 이사회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혁 측에 붙어있던 이사들을 정리하고 오창석을 법무총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한 번은 이수진의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직접 가는 날도 있었고 꽃을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가 받아야 어머니 것이 돼요. 이수진이 아들을 받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이 병실 창가에 놓였습니다. 6인실 구석자리, 창가도 아닌 자리였는데 꽃이 놓이자 그 자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즈음 오창석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집은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오창석이 서류를 보다가 준호를 봤습니다. 진짜 안 받을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오창석이 잠시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결정하실 거야. 내 의사는 전달할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분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과 그게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돈이 생긴다고 방향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방향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채로 18회를 버텨온 방식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퇴하기 전 다니던 학교에서 나눠준 대학 입시 안내 책자가 구겨진 채로 밀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걸 꺼내 폈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넘기다가 한 학과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준호는 그 페이지를 한참 봤습니다. 이 며칠 동안 자신이 한 일들, 자신이 서 있던 자리들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 위험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준호는 책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덮지 않고 그 페이지를 열어둔 채로 회장 강태준은 그로부터 한 달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에 대한 공개 사과였습니다.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을 때 이수진은 병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화면 속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준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앵커가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이수진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준호가 올해 처음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병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6인실 구석 자리까지 오늘은 충분히 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오후 햇빛이 이 두 사람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달치 청소 일정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박선희에게 작업복을 반납했습니다. 박선희가 작업복을 받으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버텼어요. 박선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빌딩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석 달 동안 새벽에 들어와 아침에 나왔던 곳, 낮에 이 문을 나서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빌딩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손에는 대학 입학 원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게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무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준호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고 탔습니다. 원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잠긴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나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문을 여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냥 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이 빌딩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내일도
오늘 사연 하나에서 뵙겠습니다.